오키노 채널은 특정 단어나 상세한 설명은 넣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먼저 보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국은 가만 보면 부부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정말 크게 이슈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슈화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범죄 사건이 좀 더 크게 다뤄져서 진실이 다 밝혀지고 제대로 된 벌을 받게 된다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외국 사건들을 보다 보면 좀 사건의 이슈화 느낌보단 상품화시킨 이슈화라고 할까요? 연예인들 스캔들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뭔가 화려하긴 하지만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똑같으니 같다고 보아야 할까요? 해외와 한국의 정서적 차이일까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슈화가 되어 유명해진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흥미로운 시청하시고요.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1947년 11월 7일에) 태어난 베티는 평범하게 자라났습니다. 1965년 17살이 된 그녀는 노트르담 대학에서 열린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다니엘 댄 브로데릭 3세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에게 한눈에 반한 두 사람은 불타는 사랑을 하며 1969년 4월 12일 결혼을 했습니다. 베티는 댄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를 지원하기 위해 일을 하며 그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결혼 생활 10년 동안 자신은 9번의 임신을 하고 5명의 아이를 낳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그녀의 말뿐이지만 9번이라 있을 법한 일이긴 합니다. 베티는 낮에는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며 다른 집 아이들을 집에서 돌봐주었고 저녁에는 댄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본인은 웨이트리스나 식당 등에 나가 야간 근무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베티의 헌신적인 노력과 댄의 노력 끝에 그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유명해지는데 샌디에고의 변호사협회 회장일 정도면 그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긴 했나 봅니다. 댄은 성공을 하며 경제적인 생활도 좋아졌습니다. 침실 5개, 욕실 3개, 차고 3개, 넓은 마당에 수영장, 자쿠지, 그네 등등 이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큰 집에서 살 정도였으니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큰 집에서 살 정도로 성공하기 전까지 무려 12번의 이사를 다녔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생활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유럽으로 여행을 갔고 스키 여행은 물론 유람선 여행에 섬으로의 여행, 게다가 그때마다 항상 1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후했는지 함께하는 커플의 비용도 지불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 밖에도 사치스러운 접대에 매주 한 번은 지인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게 두 사람 다 노력했으니 좋은 결말이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한국에도 드라마에 많이 쓰이는 재료가 있죠. 공시생 뒷바라지 해주고 떡하니 붙자마자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버리는 뭐 그런 이야기요. 어디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나 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함께 했으니 쭉 둘이 함께하면 좋으련만 그들의 행복이 망가지게 됩니다. 댄이 자신의 사무실에 새로운 직원을 들이면서요. 베티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까. 그만 좀 해. 댄은 그때마다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베티의 망상이었을까요? 여자의 촉은 무시할 게 못 된다는 말이 있죠. 정말로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이런 불안한 생활이 지속되며 베티의 기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 베티가 점점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양복을 불태워버리거나 괜히 새로운 여자친구 린다와 머무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벽과 텔레비전 그리고 옷장을 부수고 그들의 침대에는 파이를 던져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베티는 조금 묻힌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가스통을 차에 싣고 집 앞까지 차를 몬 적도 있었습니다. 걔는 그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저런 과정에서 베티는 여러 번 체포되게 됩니다. 그녀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요. 그 밖에도 자동응답 메시지에 욕설들을 녹음해뒀는데 이것에 대해 그 자동응답기에 녹음하는 안내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 녹음에 댄의 여자친구인 린다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베티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던 것 같습니다. 양육권을 잃은 것과 경제적인 생활이 낮아진 점, 그리고 불륜. 거기서 오는 자신의 10년 동안의 뒷바라지에 대한 배신감까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어떻게 널 위해 희생했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거야?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9월에 신청된 이혼 신청은 1986년에 이루어집니다. 1989년 11월 5일, 베티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댄과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 린다에게 도구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베티는 그들의 새 집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녀는 딸에게 받은 열쇠를 사용하여 두 사람의 방으로 들어가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댄은 힘을 짜내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거기까지였고 그 후 출동한 경찰에 베티는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베티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배심원단 전원 사형을 내렸지만 1년 후 2심에서 2급으로 두 건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각각 15년의 형을 받았으며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2010년에 얻어진 가석방의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총 3번의 가석방을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석방에 대해 거부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되려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TV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더티존이라는 실화범죄를 다루는 드라마에서도 만들어져 곧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현재도 자신 또한 만만치 않게 괴롭힘을 당했다라며 스스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은 진실일 것입니다. 차라리 엄청난 위자료를 받아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선택에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분노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베티 브로데릭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